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규입니다. 인구토크 올인이 매주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관광객이 아니라 이웃 주민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을 만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민족이다 이런 말을 하고 살아왔지만 다문화 사회로 가는 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는 초저출산 국가이니 인구 부족 국가로 가고 있고 인구 정책으로서의 이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직은 시기상조이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더 늦기 전에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구 정책으로 이민 정책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 원장님, 최영일 김포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정기선 원장님께서 저출산 고령사회의 이민정책의 활용에 대해 강연을 준비해 주셨죠. 말씀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대응 방안으로서 이민정책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4월 현재에 체류 외국인이 22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 약 10년 전에 우리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가 왔다라고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었죠. 그런데 딱 10년 만에 2배, 그것도 2.2배로 증가한 것이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의 대응책으로서 이민정책을 활용하는 그거 지금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났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민의 경험이 그러한 인구 정책으로서 이민 정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은 영주 이민을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민 간다 그러면 미국에 이민 간다, 카나다에 이민 간다 그러면 영원히 가는 것, 영주권을 받아서 거기에 계속 사는 것,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 정책을 한다 하면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코로 이민자는 영주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민 정책 속에는 이렇게 영주 이민자도 있지만 한시적 이민자라고 하는 템퍼러리 마이그런트라고 하는데 한시적 이민자도 많습니다. 이민자라는 개념부터 좀 다시 말해야 되는데 이민자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영주 이민자만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나라 본국을 떠나서 1년 이상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다 이민자라고 합니다. 외국인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거가 2008년이에요. 왜 우리는 이민 정책이라고 하지 않고 외국인 정책으로 했을까?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민하면은 나가는 이민을 생각하고 영주 이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민 정책으로 하기엔 조금 이르다 그래서 영어로는 Immigration Policy라고 얘기를 해서 이민 정책이지만은 우리가 보통 통칭할 때는 외국인 정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정부 정책의 이름이. 그리고 외국인 정책이 이제 곧 이민 정책이라고 본다면 거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속에는 외국인을 얼마나 받아들일까, 누구를 받아들일까,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출입국 정책, 그리고 들어온 밀입국을 방지해야 되는 그 국경 관리 정책, 그리고 들어온 외국인들이 원래의 체류 목적에 맞게 허가된 체류 기간 동안 있다가 가는지를 관리하는 체류 관리 정책, 그리고 이들이 들어와서 그 사업장 일터에서도 잘 그 내국인들하고 잘 적응하면서 일하고 있는지, 또 그 지역사회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고 있는지를 하기 위한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 통합 정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민 정책의 대상으로는 이민 정책이기 때문에 이민자만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이 이민자와 같이 살고 있는 내국인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정책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 인종차별이라든가 다문화 정서, 과격하게 이제 굉장히 반이민 정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구 절벽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그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중에는 일부는 또 상당히 영주를 할 가능성도 높고, 또 이렇게 된다면은 그들과 함께 사는 연습은 이주민들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들과 같이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또 그 내국인들도 그들과 적응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이주민의 인권, 같이 사는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 이러한 이슈라는 거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고 오랜 그런 학습의 과정과 그런 그거를 겪는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그런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민 정책,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민 정책을 활용하는 거 이제도 늦었다. 우리가 자꾸 이거는 외국인은 잠깐 왔다 가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우리는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있다가 이제 정말 급할 때 이민을 쓰는 거는 몰라도 아직은 아니야. 이르기에는 그거를 준비하는,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도 차근차근 잘 준비해야 되고 잘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민정책 그러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외국의 영주민 나가는 거 문제, 또는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하면은 국적 취득의 문제, 국적 취득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국적을 주는 문제는 사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적을 주고, 아니면 국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주권을 주고 우리 모셔오는 분들은 정말로 우수한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뭔가 우리 산업을 발전시킨다든가 우리 스포츠계에 어떤 점프업을 하게 하는 그러한 분들이라든가,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바로 영주권을 주거나 국적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지구촌 시대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한시적인 이민자까지 포함해서 이민자 수가 한 어느 정도 규모 된다고 보시나요? 전 세계에서 보면은 2억 4,4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주 인구가. 그런데 비율로 보면은 3.3%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이주를 하고 있는 이민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그 비율적인 거는 급격한 증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규모 면에서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관심은 아무래도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유럽 같은 경우도 이민이 더 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 이민 정책의 유럽의 경향과 우리하고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OECD 국가이고 선진 국가이잖아요. 그리고 산업 구조도 상당히 고도화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또한 그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독일이죠. 그리고 이제 영국이라든가 뭐 이러한 이태리라든가 스페인이라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이민자를 이제 활용하는데 두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글로벌 인재,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모든 나라가 원합니다. 글로벌 인재를 데려와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 때문에 글로벌 인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정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정책은 그 바깥으로 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단순 노무 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유럽 연합의 경우에는 우선은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EU 내에서도 스페인이나 이태리 사람들이 거기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럼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태리 남유럽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대학을 나오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은 영국으로 독일로 프랑스로 가는 거예요. 스위스로도 가고 그렇고 또 이제 그 이태리나 스페인에서는 여전히 이제 건설붐이라든가 관광업이나 이런 데에 그 단순 노무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태리 같은 나라는 그 고령 사회가 우리 못지않게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 도움이나 또 그러니까 돌봄 노동을 하는 그것에서 외국 인력 수요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 노무 인력을 활용하는 축이 하나,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큰 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유럽연합의 정책이나 우리의 정책이 같아요. 이 대목에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일본은 우리보다 더 초고령 사회고 또 뭐 알려진 바로는 이민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아주 유난히 배타적인 국가라고 하는데 근데 일본도 요즘 좀 변화가 의도적인 그 정책적인 변화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정책 기조이지만 그간에 오랫동안 해왔던 연수생 제도도 이제는 고용허가제를 한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최근에 뭐 필리핀이나 이런 간호사 그들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돌봄 노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 간병인들을 데려오는 정책들을 그러니까 하는 거를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나라들하고 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국내 사정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예, 오늘 마침 최영일 김포 외국인 지원센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거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최영일 센터장님 오셨는데, 일단 그 센터 소개 좀 한번 좀 해주시죠. 예. 김포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를 설립했고요. 2012년에 설립해서 지금 현재 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 교육, 한국어 교육이 비롯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자 교육, 뭐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노동 상담을 비롯해 다양한 이주민 상담들, 그 문화 축제라든지 문화 교육, 그리고 이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김포에는 그 외국인 수가 얼마나 되고 또 그분들은 좀 연령대나 혹은 직업이나 어떤 뭐 특성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김포시에는 등록 체류자라고 해서 90일 이상 의 체류자들이 18,50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전체 인구가 그러면 대비 어느 정도 되죠? 김포는 전체 인구가 지금 40만을 지금 넘었기 때문에 5%가 넘어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재외동포 F4 비자라고 하는 재외동포 비자가 한 3,9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면은 22,500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11,200명 정도의 그 아까 말씀하신 한시적인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인하인 고용허가제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김포 지역의 제조업체가 8,000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열악한 제조업체지만 그곳에서 일을 대부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결혼 이민자가 한 1,000여 명, 그 외 유학생 뭐 이런 분들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이제 빠르게 이민 국가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재외동포 재단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이 그 외국인에 대해서 그 수용도 조사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후퇴했다 그래요. 예전에는 한 한 7% 정도 됐다면 지금 61%가 반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건설 현장에서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국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는다. 예, 왜냐하면 싼 값에 노동력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상당히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히 반감이 많은 편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좀 어떤 걸 느끼십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 인력 시장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 시장에서는 약간의 그 잠식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중국 동포 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노동 시장의 하청의 가장 밑단계에 있는 그 일들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법무부도 이제 그런 인력 시장 그리고 일용직 건설업 그런 현장에서 단속을 좀 강화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조업 이런 데로 가면은 실제로 사업주분들께서 사람을 구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싼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고 인력 자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 그다음에 농장 이런 곳에서는 기본적인 인력을 얻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제 국민들의 우려라고 하는 것들은 염려는 충분히 저는 공감이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직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터넷 댓글 이런 것들을 보면 오해도 있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염려도 있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경쟁이 심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사업주들도 그 노동자들을 내국인 노동자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로 지금 고용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단 없고 그리고 체질 개선을 좀 부정적인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질이 낮아지고 임금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 정기성 원장님 뭐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거는 아마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논란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이민자를 활용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가 뭐냐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쉽게 외국인은 한국말도 원활하지 않고 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더 임금을 낮게 하고 또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그쪽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임금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건데 당연히 조금 주고 활용하는 거가 뭐가 잘못됐느냐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거는 어떤 면에서 당장은 싼 임금을 활용할지 몰라도 그 이 싼 임금의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거가 결국은 내국인의 노동시장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 인력을 활용하더라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일자리에 있어서는 외국 인력을 이렇게 단순 노무 외국 인력의 경우에는 보완적 일자리로서 활용을 하도록 이제 그것 때문에 더욱더 이제 뭐 직종별로 세분화해서 분석이 돼야 되고, 그 수요도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기업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분석 속에서 체계적으로 그 인력을 수급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이제 고령화돼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민자에 대한 어떤 복지 비용이 좀 늘어나고, 이런 문제를 또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력을 우리가 영주권을 주고 이민의 정책의 정착 단계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게 하겠느냐. 결국에는 누구나 다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고령화에 앞서서 노년의 삶을 자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인력이라고 하는 인력들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복지 비용을 덜 늘리면서 우리의 필요한 인력을 데려올 수 있는 정책이 잘 섬세하게 다듬어져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가 이민 정책이다. 왜냐하면 이민자 대부분이 젊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은 단기 순환으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단순 노무 인력인 경우에는 정주를 웬만하면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내고, 그분들도 세금 내시는 거거든요. 세금도 내고 실제로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송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력을 이제 보냈다가 그 송금을 통해서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은 정말 핵심적으로 일을 열심히 할 때 다른 나라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돌아오는 모습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그것은 너무 얌체스러운 그 이민자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복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정주를 염두에 뒀을 때 얘기인 거죠. 예, 그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또 한시적 이민이든 영주 이민이든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잘 통합할 수 있고 또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촘촘한 정책, 그리고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이민정책, 그러니까 이때 이민정책은 이제 광의의 한시적 이민까지 포함해서 이민정책의 이제 큰 축이 외국인 노동자 정책, 결혼 이민자, 외국인 인력 정책의 추이를 좀 간략히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외국 인력 정책은 그러니까 뭐 90년대 그 산업연수생제였다가 2003년, 2004년에 이제 고용허가제가 됐고, 고용허가제라는 이 제도 자체, 산업연수생제에서 고용허가제로 된 이 자체는 단순 노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인력, 외국인 인력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엔 들어왔는데 뭘 목적으로 왔냐? 일을 목적으로 왔을 때의 비자를 받는 비자 유형에서, 그러니까 산업 고용허가제로 E9으로 받거나 동포의 경우는 H2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전문 인력으로 들어오는 비자들이 있어요. 뭐 교수로 오거나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오거나 그런 거는, 그러니까 E1 비자부터 뭐 E7 비자까지 해서 그게 전문 인력 비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전문 인력 비자의 비율은, 그러니까 실제 규모는 한 5만, 4, 5만, 그리고 별로 빨리 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단순 노무 인력, 비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지금 한 50만이 좀 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 20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배 이상으로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단순 노무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90년대 산업 연수생 제도고 2000년대 와서는 이제 고용 허가제가 중심이라는데 인구가 그러면서 급격히 그때 비해서 늘어났고 이게 지금 고용 허가제 그러니까 산업 연수생에서 고용 허가제로는 많이 개선을 해서 지금 고용 허가제는 그러면은 또 안고 있는 문제가 없는가 이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전체 인력에서 보면 고용허가제 인원이 그렇게 큰 비중은 사실 아니지만 단순 노무에서 H2도 있고 재외동포들에 속하는 그다음에 이제 이템 비자라고 어선원도 있지만 이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시절보다는 훨씬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 되죠. 하지만은 고용허가제 안에 가장 지금 독소정이라고 하는 이 사업장 이동 문제. 제한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3D 업종이고 좀 열악한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산재 문제, 그리고 어떤 장시간의 노동 문제, 그렇게 해서 과로사, 돌연사, 그리고 정신적인 우울 문제들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담겨 있는데 그것을 어떤 제도적인 문제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 이제 사업장 이동 이런 문제들은 물론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소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하청의 문제 복합적으로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업장 그 이동 그 제한에 관한 거는 그 계속적인 그 문제제기가 지금까지 됐는데 그래서 예, 그 법 개정이 곧 될 듯한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는 뭐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당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고용부 입장에서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주들의 입장에서도 역시 인력이 없는데 우리 사업장에 연락이 오지 않을까.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염려가 많죠. 하여튼 좀 문제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외국인 인력 적극적으로 활용한 고용 허가제도 벌써 이제 연륜이 쌓이니까 이들이 한시적 이민자로만 남느냐, 이제 영주 이민자로 이동하는 추이는 관찰되지 않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그러니까 그 전문 인력으로 가는 E7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꼭 우리가 짚어야 되는 거가 비자 자체를 일하는 취업 비자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재동포 비자로 와서 여기에서 50% 이상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유학생들은 10몇 %가 또 일을 하고 있어요. 결혼 이민자도 국적 취득 전에 일을 하고 있어요. 50%가 40~50%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외국 국적자로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만이 넘는 인력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외국 인력들을 어떻게 관장하느냐 하는 거는 고용허가제나 또는 뭐 방문취업제 이런 제도만으로 이 모든 거를 다 관장한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국 인력을 잘 활용하고 그 외국 인력 중에서 기술 수준이 높고 임금 수준이 국민의 평균 수준에 가깝게 받을 수 있고 더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라면 장기 체류나 정주를 허용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그 영주권자 후보로서 이제 이렇게 또는 국적 취득자 후보로서 남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여기서 일하는 동안에 기술 인력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있는 동안에 좋은 직장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장 분위기가 바꿔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앞에서 이민 정책을 얘기하면서 통합 정책에서 그 고용 문제,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다. 네. 그거가 한시적 이민을 계속
돌리는 것에만 초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는 우리에게 계속 남을 수 있고 독일에 의해서 보더라도 단기를 그 원칙으로 해서 왔지만은 단기가 중기가 되고 장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나 고용허가제도 이미 이제 10년 이상으로, 그러니까 15년 가까이가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는 지금 처음에는 3년에서 시작했다가 4년 뭐 10개월 했다가 이제는 2번 연장할 수 있어서 거의 10년 가까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10년까지 지금.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족 결합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는 거죠. 계속되는 질문이지만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인력 유치 시장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좋은 정책 사례,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해외 뭐 정책 사례 같은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이 좋은 사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민은 그러니까 좋은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고급 인재를 보내는 나라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있는 고급 인재가 우리나라 오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 외에 대부분 아시아, 동남아시아든 여러 아시아의 그 인재들이 유학생으로 들어와서도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쌓고 굉장히 좋은 기술이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인재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은 거고요. 사실은 산업적인 필요에 의해서 잠시 데려오는 우수 인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수 인재일수록 트랜스내셔널한 초국가적인 특성이 있어요. 잘해주는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분들로 보는 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가 전문 인력이 거쳐가는 국가이지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견해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적극적인 어떤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착을 위한. 최근에 제가 유학생으로 와서 교수 생활하고 있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꽤 안정된 교수 생활하던 분이 최근에 미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유치원까지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까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시점에 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아니면 교육 환경 이런 문제를.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교육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영국 그 결혼 민자가 있었는데 프로그래머로서 살고 있는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좀 어려웠다 적응하기. 그런 것을 봐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민 정책이 아직 우리가 성숙한 사회가 아닌 건 맞는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참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군요. 그래도 뭐 마무리 시점에서 우리나라 이민 정책에 관해서 지금 이게 제일 시급해 보인다 하시는 게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에 대한 인식, 이민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제 제일 시급한 거고요. 또 지금 이제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외국 인력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유입부터 또 관리 거기에서 정주하는 인력으로 선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마치 우리가 호주로 이민 가고 싶으면은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은 내가 영주권까지 얻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카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은 내가 평균 이상의 소득을 얻어서 영주권에 가까운 소득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거가 쉽게 외국인들이 접근해서 한국에 살고 싶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로드맵을 보여주는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그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의 준비부터 교육도 받고 노력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뭐를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뭐 듣고 싶은 말씀 많지만 한국 이민 정책의 현재와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가장 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편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편견. 네, 편견.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외국인은 싼 값에 쓸 수 있는 노동력이다. 라고 하는 그런 편견들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이 어느 나라 출신이냐에 따라서 약간 경제적인 인종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이민자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직장,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인 문제들, 그런 차별들, 그 다음에 어떤 독소전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들도 역시 좀 내가 가진 시민권이 2등 시민권인가 아니면 반쪽짜리 시민권에 고민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일자리 공고를 보고 400% 보너스를 준다라고 해서 전화통화 한국말도 잘하기 때문에 해서 직장에 갔는데 몇 개월 뒤에 보너스를 받을 시간이 때가 되었는데 보너스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보너스를 안 주십니까? 너 외국인이잖아. 저는 한국 국적자인데요. 너 외국인이잖아. 이것은 사실은 그 외국인으로 와서 국적을 따고 유학생으로 와서 국적을 땄어도 여전히 외국인 취급을 하는 그런 어떤 편견들과 입장들은 정말 심각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국민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주하는 우리나라에 그 살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거나 그 사람들이 좀 고쳤으면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불쌍한 사람들, 아니면 온종주의 대상, 아니면 차별화돼 되는 사람들, 뭔가를 더 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인식이 바뀌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의 온종주의적 정책들이 사실은 반다문화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을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등하게 제가 이제 사업주분들을 만나면 더 잘해주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그러니까 동등한 노동자로, 동등한 주민으로, 동등한 시민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실행이 중요할 것 같은데 편견 피해자들은 지금은 어디 가서 먼저 호소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나 그런데 이제 편견 피해자들이 이제 인권위 진정도 하죠. 그러지만 그 우리 사회에서 편견이라는 것에서 피해 의식을 느끼는 어떤 그 강도보다 각자가 전 산업체, 그다음에 가정 이런 데서 느끼는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편견의 문제들은 그냥 아직은 극복하고 가는 것 같아요. 유럽에 우리가 아무래도 본보기로 교과서 삼게 되는데요. 사회 부적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통합정책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냥 이게 정말 좋은 사례다, 선례다, 뭐 소개하실 만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를 꼭 집어서 이게 좋은 사례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다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그 유럽연합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좋은 그 사례가 뭐냐면은 이민자 통합 네트워크를 그 포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럽 연합에서 뭐 다문화주의 실패라든가 뭐 이런 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이민자 2세, 3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통합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러면 통합정책은 쌍방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취해야 되는 거다. 그럼 그러한 노력은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가? 정책 영역으로 본다면은 처음에 들어오는 초기 적응 영역부터 시작해서 교육, 노동, 복지 뭐 이런 그 여러 영역을 나누고 거기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는 뭔가 그런 것들을 사이트에다 올리고 거기에 된 사람들이 서로 연락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하는 지자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좋은 사례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만들고 서로 이렇게 그 경험들을 공유하고 또 아이디어를 같이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우선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가 3차 기본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치예요. 협력. 그러니까 이제는 이민 정책은 중앙 정책이지 그건 지방에서 할 게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민 정책에서 이 통합 정책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누가 만드느냐?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셔서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도시라든가 외국인들이 많이 주민의 비율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자. 그거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Let the local voice heard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그런 정책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민 정책하면 그건 국가 정책이야. 그러니까는 지역은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우리는 관심 없어. 그러한 마인드에서 공무원도 벗어나야 되고 또 중앙 공무원도 그렇고 지역 공무원도 그렇고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전 세계의 경험들 또 지역 내에서의 여러 지자체의 경험들을 서로 벤치마킹하면서 또 개발해 나가는 지역 맞춤형 정책. 지자체에서 이제 외국인 지원 주민센터 같은 지금 김포 같은 이런 경우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력이 할수 그렇죠. 있는 좋은 사례죠. 좋은 모델을 예. 만들어내신 현장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발표도 여러 번 하십니다. 김포가 또 모범 벤치마킹 대상 센터죠.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뭐 혹시 그러면은 잘 정착하신 사례 같은 거를 한번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도 입국 전선이니까 이집 외국인 전선으로 중간에 들어와서 한국으로 이제 온 가족들과 돌아와서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한국어를 모르고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잘 준비를 해서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이렇게 합격한 대학생도 있고요. 결혼 이민자로 왔지만 또 센터에서 통역을 하면서 한국어도 익히고 행정 업무도 익혀서 은행에 가서 은행 본점에 가서 1금융권 직원으로 일하는 결혼 이민자도 있습니다. 상당히 사례가 많은데요. 네, 잘 확산됐으면 좋겠네요. 그 통계를 보니까 중도 입국 청소년 수가 한 3만 명 정도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지금 시급한 것들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그림자처럼 살고 있는 청소년들도 한국에 있지만 이중 불법 미등록 체류자 사이에서 태어났든지 다양한 출생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아동들 네, 그래서 한 2만을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을 위한 정책이 지금쯤은 왜냐하면 인구의 생물학적인 출산도 중요하지만 인구 양은 유입된 인구들을 어떻게 포섭할 것이냐. 그리고 그 자녀들 역시 이제 F4 비자라고 해서 제휴동포 부모들도 역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F4 비자를 가진 부모는 중국에서 오셨는데요. 자녀를 50만 원 이상을 주면서 유치원을 보냅니다. 근데 국적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고 어떻게 그냥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끼리 공동 육아를 하지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 아이를 한국에서 키워야 되는데 통합 교육을 해야 됩니다. 돈이 들어도 유치원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아동들을 한 600여 명 올해 초에 그 예산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의 질 관리라는 측면도 그랬고 유입된 인구를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참 중요한 이제 인구 정책으로서의 이민 정책 하니까 할 일도 많고 아주 중요한 대목이 아직 거론되지 않은 걸 포함해서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시간이 무한정 없어서 마무리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정책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요즘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민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해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누가 카더라,
또는 국민적 감정, 정치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국책 연구원과 또 저희 이민 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네. 위험의 위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냉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잘 만드는 것이 번영의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희선 원장님, 최영일 센터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의 추세라면 2030년경에는 전체 인구의 10%인 500만 명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민 사회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가져올 충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한 전문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들이 기꺼이 한국을 이민 국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주변의 외국인 주민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웃이었는지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다름을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